이제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들이 순매수로 돌았어요. 선물 포지션 변화를 좀 유념해서 보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거죠. 크게 다운사이드보다는 오히려 연말 랠리나 아니면 1월 효과 이렇게 보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우리는 여전히 막 가슴 한켠에 앵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위험성을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도 그런 걸 한번 우리가 호되게 당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항상 신경은 쓰이는 밀면이 있어요. 일본 BOJ의 금리 정책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된다. 요 이벤트가 우리 산타랠리나 뭐 1월 효과나 여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을 것 같아요. 대형주와 중소형주, 코스피와 코스닥을 굳이 나누자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코스닥의 밸류에이션들은 상당히 비싸요. 저는 어디 가서 코스닥의 밸류에이션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펩트론 주가 확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 신뢰도가 좀 아직 구축이 확실히 안 된, 코스닥이 막 활성화돼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땐 잘 이 선별해가지고 좀 해야지 아무거나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전에 5대5 그랬던 거를 이제는 삼성전자 6에서 7, 하이닉스 3에서 4. 제가 볼 땐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럼 11월은 사실 너무 좀 어찌 보면 고통스럽게 보냈습니다. 하다 보니 12월은 좀 괜찮아질까? 오늘 뭐 갖가지 그래서 수급적인 의미 부여도 많이 됐고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됐는데 일단 복귀부터 하고 12월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죠. 11월은 왜 이렇게 변동성도 크고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복귀를 해보자면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하세요? 11월이 결과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 10월 중하순, 11월 초까지 막 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달린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잖아요. 예. 그런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중하순으로 오면서 계속 힘들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때 우리가 방송만 틀면 뭐라고 그랬냐면 Everything Rally.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게 지금 주가가 뭐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랠리를 너무 급하게 보인 게 아니겠느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12월 달에 하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냥 막 달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달린 감이 있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뭐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면은 일본 시장하고 또 동조하는 아시아 시장하고 동조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같이 갔어요. 같이 갔고 조정도 같이 받고. 근데 최근에 12월이 조금 더 아픈 거는 한국 시장이 조정을 더 많이 받은 이런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아무래도 연초 대비해서 70%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60%대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어쨌든 너무 많이 빨리 달렸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개인 유튜브 하면서도 그때가 뭘 했냐면 까치밥 얘기를 했어요. 너무 까치밥까지 다 먹을 생각 하지 말고 4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남겨놓고 좀 그런 생각으로 좀 여유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랑곳 없이 달리더라고요. 4,100, 200 뭐 며칠 상관으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더니 결국은 또 부러져가지고 3,800 중반까지 갔다가 다시 온 건데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게 달린 그런 게 있었고 너무 동조화가 많이 됐었다. 올라갈 때 우리 고유의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동조화에 같이 먼저 달렸던 게 좀 이슈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뭐 일단 조정을 어차피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더 궁금해지는 시점이 된 거죠. 대표님 개인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뭡니까? 강관우의 의식주주라고 해서 의식주주? 네, 의식 있는 주주가 아니고 의식주 플러스 주식의 주자 해가지고 매일 우리가 주식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주 생활 같이 주식 생활까지 곁들여서 그런 느낌을 의식주주라고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의식 있는 주주 이런 느낌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달밖에 안 됐어요. 구독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식주주 여러분들도 관심 바라고 너무 급하게 오른 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해는 공감은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락의 이유들을 막 찾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11월은 어쨌거나 기관 입장에서는 붓클로징을 하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수급적인 국면도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해외 쪽에서 그런 요인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봐요. 워낙 외국인이 많이 팔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특히 뭐 이제 보도된 거 보면은 영국계에서 좀 많이 팔았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금 그 펀드가 아무래도 클로징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미국 쪽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 그쪽에서 들어온 게 좀 많이 급하게 막 들어왔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시장이 엄청 비싼 거는 아니었어요. 뭐 오를 수도 있는 범위까지 갔었던 건데 그쪽에서는 뭐
가치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막 갖다 들이부었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도 많이 들이부었습니다만은 특히 선물 시장에서 미리 좀 순매도 포지션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었어요. 네. 10월 말부터. 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11월 초부터 계속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이 지금 매도 쪽으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수는 그냥 막 뚫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가치 조정을 받으면서 아시아 가치 조정 받으면서 내려와서 이제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들이 순매수로 돌았어요. 네. 3,850, 3,900 이 선에서 다 이제 그걸 갖다 커버를 하고 이제는 오히려 플러스 쪽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뭐 현물을 많이 갖다가 퍼본 것도 이슈가 있지만 먼저 우리가 급하게 달린 걸 보고 좀 선물 쪽에서 먼저 그 누적 순매도 포지션을 많이 했던 게 지금 끌어내린 그런 계기가 또 된 것도 있고 한데 지금은 현재는 조금 포지션이 돌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크게 다운사이드보다는 오히려 연말 랠리나 아니면 1월 효과 이렇게 보면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뭐 매수 매도 물량이 뭐 한도가 정해져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워낙 매도 물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좀 돌아서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제가 네. 녹색으로 표시를 했거든요. 이 녹색 선을 보시면은 지난 뭐 11월 초중순까지만 해도 저렇게 많이 누적 순매도가 밑으로 갈수록 누적 순매도가 많은 거예요. 예. 많다가 최근에 이제 플러스 영역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빨간 거로 표시된 외국인의 현물은 아주 급하게 떨어졌어요. 지난 4월 달에 우리가 시장 바닥일 때 네.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네, 네.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그때 정도로 지금 이렇게 누적으로 이렇게 때렸으니까 시장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근데 이제 선물이냐 현물이냐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외국인들의 오히려 선물 포지션 변화를 좀 유념해서 보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거죠. 그러게요. 벌써 저 표만 보더라도 선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대표님 모신 김에 이거는 확인할 길도 없어서 그냥 의견을 여쭤보는 건데 워낙 요즘에는 이제 가상자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코스피가 그 하루 중에서도 후약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시장이나 비트코인 쪽에서 워낙 요즘에 급락이 나오다 보니 이게 주식 시장에도 연동이 된다라고 그런 얘기들 좀 있잖아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레버리지가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뭐 10배씩 빌려주고 그러니까요. 그런 데는 10%만 움직이면 원금이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1%가 곱하기 10배 하면 10% 빠지는 거니까 정신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다. 일부 투자자들은. 진짜로 그러면 그렇게 연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마진콜 상황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는 비트코인 꼭 가지고 싶어. 그러면 주식 팔아서 일부 뭐 벌충을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으니까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난 4월에도 우리가 옌 캐리 때문에 한번 홍역을 겪었잖아요. 네. 일부 펀드가 뭐 청산을 한다 그러면서도 주식이 전 세계적으로 또 한번 눌리고 갔던 그런 면이 있잖아요. 다 유동성에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펀드가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쫙 강제적으로 팔아 제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게 아마 있었을 것 같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래도 가상화폐 시장에서 돈을 빼서 주식 시장 잘 간다고 하면 넣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됐으니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경 써야 될 게 하나 더 생긴 건데 네.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하루에 뭐 변동폭이 코스피 지수 2, 3% 움직이는 건 이제 그냥 뉴노멀이 돼버린 미국도 세상에서. 그러는데요. 그렇죠. 미국도 네. 그러고 빅스 지수 뭐 방금 전에도 뭐 10% 이상 이거는 이제 평현 수준이 돼버렸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은 좀 어떤 전략이 지금으로서 그거를 일일이 대응을 저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의 슈퍼컴퓨터급으로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주문 내려고 하면 벌써 호가 바뀌었을 텐데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자산 엘로케이션 할당을 어느 정도로 해놓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성장주 쪽, 또 변동성 많은 쪽, 또 가치주 쪽, 그리고 완전 안전한 쪽. 뭐 금도 일부 이렇게 넣으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어떻게 이게 시시각각으로 저는 대응이 안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뭐 보수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방어적인 이런 포지션을 좀 늘릴 때는 좀 늘려놨다가 좀 시장이 바닥치고 올라가는 분위기다 그러면 좀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좀 바꿔놓고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대응은 하기 힘드니 좀 12월에 대한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그럼 여쭤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되면 너무 진부한 편인 거 저도 아는데도 기대하게 되는 게 산타랠리거든요. 올해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저는 산타랠리는 조금 반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연된 산타랠리가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하고 오히려 내년 1월 효과를 좀 기대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근원은 뭐냐면은 미국과 일본의 이제 금리 정책이에요. 네. 금리 사이클들이 지금 완전히 정반대로 갈 것 같은데 이제 미국에서 이번 FOMC가 뭐 이제 9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결정이 나올 텐데 거기서 안 될 확률은 지금 별로 안 보고 있잖아요. 네. 예, 될 인하가 25bp 정도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80%가 넘은 확률입니다만은 그래도 어떻게 이제 톤을 조절할 거냐에 따라가 좀 다르고 오히려 또 동결을 했다 그러면 시장이 또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동결을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 12월 말부터 1월 또 FOMC를 기대하는 그런 국면이 있으면서 늦어진 산타랠리 내지는 뭐 1월 효과는 분명히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요번에 12월 달 안 한다고 해서 뭐 미국이 어떻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게 지금 페드와치 그 확률을 보시면 단박에 알 수가 있거든요. 내년 거 이렇게 보면은 확률적으로 내년에 최소 3회 많으면 4회까지도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아직 연준에서 타겟으로 하는 데까지 내려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효과가 얼마나 지금 미국 그 물가에 영향을 주는지가 이제는 나올 거고 거의 내년 뭐 상반기 뭐 정도 되면은 이제 그게 좀 누그러지는 그런 네. 효과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금리는 물가 압력은 조금 누그러지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은 내년 상반기 내내 계속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장이 여기서 조금 다시 풀백을 미국 시장도 할 수가 있죠. 금리를 혹시라도 인하를 안 한다고 하면. 네. 그렇다고 해도 그때는 다시 저점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거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12월에 가장 큰 변곡점이자 확인할 포인트는 FOMC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유동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여유가 생겨야지 네. 뭐 빅테크도 돈 들어가고 빅테크 들어가다가 또 쳐다보면 한국 여기 IT 대안주들이 여기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쳐다보게 되는 계기가 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플로우도 생기는 거고 플러스해서 우리 시장에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상법이나 뭐 배당이나 뭐 이런 긍정적인 조치들을 지금 계속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 온다고 하면은 그거 같이 불 붙어가지고 다시 좀 괜찮은 이런 느낌이 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금리가 이번에 FOMC에서 내려지면 좋고 조금 뭐 한 달 정도 지연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하고 좀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물론 시장 자체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하락의 이유를 갖다 붙인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언제부턴가는 AI 비관론에 대해서 이게 생각보다 너무 오래 너무 심각하게 이제 가다 보니까 야 이거를 진짜 비관적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스토리가 그렇게 그냥 만들어져서 걱정을 부르고 있는 건지 막 헷갈리더라고요.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은 비관론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엔비디아만 너무 기대에 의존적으로 달렸던 주식들은 네네. 비관론적인 거의 대상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AI 뭐 얘기할 때 항상 지금 이제 최근에는 얘기하는 게 GPU, TPU잖아요. 네. 이쪽에 뭐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상당히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최근 실적 나온 건 되게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PER 같은 거를 보면 사실은 25배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 제가 여기 그 밸류에이션을 하나 가져왔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저게 한두 달 전만 해도 35배 수준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높았던 게 이제 25배까지 쭉 내려왔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구글은
한두 달 전에 저기 20배 초반에 있었어요. 네. 최근에 우와 구글 이러면서 달려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테크의 밸류에이션들은 S&P 500의 평균 막 22배, 23배 PER보다 더 높아요. 테크는 평균이 한 32배 내외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거 대비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보여주는 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AI 버블을 만약 엔비디아한테 우려를 섞으려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수익성이 박살이 나야 됩니다. 네. 근데 아직 그런 인디케이션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AI 버블론 하면서 GPU가 뭐 이제 TPU한테 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공존하는 시장 내지는 생태계가 오히려 더 확장되는 네. 다변화되는 이런 하이브리드 생태계로 좀 변화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태계가 커지면 HBM이 됐든 DRAM이 됐든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네. 더. 근데 우리는 캐펙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네. 뭐 테크 마이그레이션 정도로 하고 있고 DRAM 물량 중에서 상당 부분을 HBM으로 빼다 보니까 DRAM이 지금 공급이 부족한 쇼티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한국 주식시장이 난 나쁠 수가 없는 거다. 구조적으로. 저는 생태계가 뭐 한쪽이 망가지는 이런 게가 아니고 더 확산되고 더 강화될 거다. 퍼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전반적인 매크로를 오늘 다루는 거에서 약간 좀 안 맞는 질문일 수 있는데 아까 그 PER 비교를 해주셔서 네. 그러니까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30배냐, 엔비디아 25배냐, TPU냐, GPU냐 어떤 성향으로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래도 잘 나가는 구글 쪽을 바라보고 비중을 높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조금 밸류 부담이 떨어진 엔비디아를 사는 게 맞습니까?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을 많이 보는 성향의 투자자다. 그러면 구글 계속 그쪽으로 가 있는 게 낫죠. 예. 근데 이제 많이 빠지면 우리가 또 뭐라고 합니까? 저가 매수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밸류를 조금 보고 싶고 뭔가 그 엔비디아의 시장 그 리더 역할 그거를 계속 믿는 분들은 야 25배면 여기서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여기서 넣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됐든 골드만삭스가 됐든 엔비디아 목표 주가는 오히려 맞아요. 올렸잖아요. 네. 그럼 뭘 믿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가는 이제 먼저 달리는 경향이 있죠. 근데 최근에 막 한없이 추락해서 끝없이 추락할 것 같던 메타도 돌아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라고 해서 돌아서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 AI 생태계가 망가진다고 하면 마이크론 주가도 뭐 훨씬 더 빠져야죠.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향에 따라 가지고 모멘텀 보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TPU의 시장 영향력이 더 커진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뭐 구글 쪽으로 가도 여전히 뭐 적절한 밸류에이션 그 안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엔비디아는 특히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조금 괜찮게 봐줄 타이밍 그 레인지까지도 들어와 있다. 다만 얼마나 가격이나 마진 이런 거를 지금 유지를 할 수가 있느냐 그걸 좀 보면서 천천히 결정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구글과 엔비디아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방금 대표님의 그 기준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전략 가져가도 될 것 같고 다시 좀 거시 변수로 넘어가서 미국도 살펴봤으니 중국이랑 일본도 잠깐 보긴 할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 금리가 심상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해 종합 지수가 올해 들어서 어쨌거나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중국 정부의 통화 정책이랄지 아니면 부양 정책에 대해서 다시 좀 갸우뚱함이 나오는 것 같고 그게 또 국채 금리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중국이 거의 뭐 작년까지 우리나라 상황 비슷하게 좀 가는 느낌으로 이제 잃어버린 10년 네. 그 사이클로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중진국의 함정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느낌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돈들이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완전히 대거 이탈할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물가도 내려가고 있고 사실은 CPI나 PPI나 다들 지금 들락날락하면서 아주 붙어 있잖아요 바닥에. 그리고 채권 국채 뭐 10년물도 지금 일본하고 완전히 역전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 국채에 대한 수요는 있을 수가 있어요. 채권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럼 주식시장을 뭘 살 거냐 봤을 때 야 경기가 지금 나빠지고 있고 이거 부양책 안 하면 별론데 내수도 별로고 투자도 별로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딜레버리징 하는 그런 사이클에 중국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는
이게 뭐 좋아지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면서도 정부가 또 막 밀어주는 파트들이 있잖아요. 신성장업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좀 선별적으로 중국 시장은 좀 볼 필요가 있고 전체 파이는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겠다. 오히려 중국이냐 일본이나 할 때는 일본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그런 이제 국제적인 리퀴디티 플로우가 좀 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지금도 계속 그런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하는 게 좀 안전하게 보는 거 아니겠느냐. 너무 중국이 이거 매력적인 수준까지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MSCI 차이나 이렇게 PER 같은 거 보면 네. 10배 전후에 지금 위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비싸지는 않은 거잖아요. 사실 밸류에이션 자체만 보면.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소비도 위축되고 인구 문제도 있고 투자도 약해지고 뭐 자산 뭐 부채도 축소하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하면 쉽지는 않은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건 맞은 것 같습니다. 참 언제나 그러긴 했습니다만은 중국에 대한 경제 전망이나 투자 전략, 뭐 의견들은 참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시간 통해서 중국을 다뤄보면 참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중국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사실 제가 더 궁금한 건 일본 네. 뭐 제가 걱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일본 쪽은 금리 상승에 대한 걱정들도 좀 있고 부양책은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한편으로 여긴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다카이치 총리의 워딩들도 사실 걱정이 되고요. 네. 일본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정치적인 논리에 BOJ의 독립성이 좀 훼손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거기 협조 논란, 협조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한 50% 이상은 이제 보는 거는 같아요. 네. 그래서 12월에 뭐 금리를 0.25% 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있지만은 예. 1월로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생각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조금 이제 다카이치의 목소리에 BOJ가 조금 뭐 일단은 들어주는 그러나 1월 달에는 올린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안 올릴 수가 없는 네. 거고 지금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엔달러도 많이 약세권으로 계속 가 있어가지고 지금 곧 이제 160을 볼 수도 있는 예. 지점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뭐를 이렇게 순간 정지시키는 아니면 전환점을 마련하는 이런 거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이런 거죠. 미국하고 일본하고 금리 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네.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약세가 줄어들 거냐 이런 또 염려를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싶어하는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 기조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막 가슴 한켠에 앵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위험성을 그게 있죠.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예, 그런 게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돌아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거의 뭐 공짜 돈으로 막 전 세계로 돌아다녔던 돈들이 네.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걸 한번 이제 우리가 호되게 당해가지고 지난 그러니까요. 4월에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신경은 쓰이는 뭐 일면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일본 BOJ의 금리 정책을 좀 눈여겨서 봐야 된다. 지금 보면 일정을 보면 벌써 한 미국이 12월 이제 한 9일 뭐 이 전후로 나오고 유럽으로 가서 ECB나 영란은행 여기도 또 이제 얘기가 중간에 한번 나올 거고 예. 이쪽도 계속 물가 압력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또 금리 정책을 바로 이제 18일, 19일 그때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요 이벤트가 우리 산타랠리나 뭐 1월 효과나 여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어쨌든 BOJ가 잘 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끌려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의 경제랄지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변수들은 결국에는 다 정치적인 이슈들과 정치적인 워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소수 여당이 이제 끌고 가는 건데 일단 목소리를 막 높이니까 네. 지난 11월 18일에도 두 분이 이렇게 사전 조율 아닌 협의 같은 걸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워딩 나오는 거 보면은 BOJ가 뭐 총리한테 약간 이렇게 굽히는 이런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일단은 얘기 들어주고 1월 달 정도로 가는 뭐 이런 수순으로 밟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 이슈도 그래서 뉴스는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물론 외환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워낙 수십 가지이긴 합니다만은
통화 정책을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BOJ는 금리를 만약에 인상했을 때 엔화가 지금보다는 강세가 된다면 원화도 좀 강세를 기록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좀 안정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안정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금방 말씀하신 미국과 일본의 예. 그런 이제 역학관계 그런 거에서는 이제 하나 올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내부적인 이제 우리 나라 자체적인 이슈가 이제 최근에 정부 지난주에 이제 나온 조치들이 그런 건데,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네. 그런 이슈가 이제 하나 나왔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네. 그런 것도 나왔잖아요. 자, 하나씩 보면은 코스닥 시장이 사실은 성적이 별로 금년 연초 대비해서 뭐 코스피의 반밖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돈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뭐 석개미가 떠나는데 그냥 떠나서 그냥 떠나는 정도로 하면은 그래도 봐줄만한데, 환율을 건드리는 네. 석개미의 뭐 그런 부작용 네. 그런 것도 하나 있는 거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미국 쪽에는 해외 자산 비중을 많이 가지고 가다 보니까 한국은 계속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계속 그런 환 이슈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제 정부가 인식을 하는 것 같고, 첫 번째는 이제 환율을 지금 잡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470원, 80원 넘어가면 위험하다. 작년에도 이때 국민연금이 들어왔었어요. 네. 그때 들어올 때 제가 국민연금이 이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댓글들이 뭐 네가 뭐 국민연금 책임질 거야 뭐 어쩌고 그러는데, 결국은 1,350까지 쭉 밀고 내려갔잖아요. 국민연금의 역할이 있었다. 네. 국민연금이 뭐 전술적으로도 환해지를 할 수가 있는 룸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환시장을 조금 억제하려는 그런 거고, 수합을 갖다가 중앙은행하고 국민연금 간에 이렇게 맺어놓으면은 뭐 그게 중장기적으로 방어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서도 한도를 조금 증액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 비중을, 이게 참 중요한데 해외 투자 비중을 조금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외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괄호 열고 국내 투자 비중을 조금 올리는 거 아니겠느냐, 괄호 닫고. 네. 그럼 결국은 지수 5천 보면서 니들도 역할 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어쨌든 환율 시장도 잡고 주식 시장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제 하게 된다면 서학개미도 자연스럽게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환율도 잡으면서.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간의 금리 정책 그거와 플러스 한국만의 고유의 뭔가 이 국민연금의 역할, 그리고 서학개미를 이제 국내로 끌어들이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이런 거가 맞물리면서 저는 환율은 이제는 피크아웃을 조만간 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희망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그 국민연금의 어떤 전술적 자산 배분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한편에서는 뭐 그게 시장에 결국 큰 쌓이는 줘도 네. 큰 영향은 못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갖다가 쏘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해외 투자 비중을 많이 늘렸는데 그걸 네이키드 포지션으로 가져가는 게 물론 장점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일부는 해지하는 것도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다 네이키드로 들고 있어요? 네. 간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부는 해지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한 15%까지 지금 이제 그 실링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는 뭐 해지해도 물론 이제 환 해지 비용이 조금 들죠. 그런 거는 있으나 그런 부작용을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뭐 국민연금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대표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고, 환율 관련해서 어떤 전략적인 측면의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 아무리 1,460원대 뉴 노멀 시장이라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그냥 원칙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업체들한테는 유리한데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적으로는 좀 불리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460원대에서 계속 공행진을 하면 수출업체들이 좋은가? 그런데 예전처럼 그 로직으로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큐 자체가 줄어든 시장에서 뭐 수출업체라고 다 좋진 않다라고도 하는데, 이런 고환율 시장에서 수출업체들의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출업체들의 이런 전략적인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자동차 뭐 환율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기는 받는데 네. 기본적으로 거기는 저평가된 회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주식으로 볼 거냐 아니면 수익성으로 볼 거냐. 그러게요. 네? 그렇죠. 근데 수익성은 어쨌든 환율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제 개별 기업들이 또 방어를 알아서 이렇게 원가 면에서 쫙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원가로 들어올 때도 우리가 로컬 수출이라고 그래요. 부품을 살 때 원화로 결제를 안 하고 달러화로 그걸 결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판매할 때도 달러화로 그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약간 뭐 생길 수는 있으나 그게 완전히 스윙폭이 아주 큰 이런 건 아닌 거로 저는 이제 알고는 있고요. 사실은 마진이 엄청나게 뭐 자동차 업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이게 그렇게 마진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거기는 오히려 저평가된 거 그리고 뭐 이쪽에 순환 출자 구조 여기 해소 이런 게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캐탈리스트가 나올 수가 있고 플러스 해가지고 최근에 관심 있는 게 뭐 피지컬 AI나 로보틱스 관련돼서 자동차 쪽에 관심들이 또 이전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앵글을 본다고 하면 저는 뭐 환율에서 뭐 자동차가 영향을 받는 그런 거로도 볼 수는 있지만 로보틱스나 피지컬 AI 이쪽으로 대변되는 미래 우리 그렇죠. 빅픽처 이걸 보면서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저평가 매력도 있고 배당도 잘 주고 밑에 자동차 부품사들도 따라가려고 하는 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 뭐 GPU를마다 5만 장을 갖다가 이제 나중에 받아가지고 만약에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예. 잘 이제 대비를 한다고 보면 2, 3년 후에 뭔가 더 근사한 그림으로 가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원가 절감도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용해서 자동차 의견 잠깐 좀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적인 기대감 측면에서도 한번 여쭤볼 텐데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30% 이야기랄지 아니면 뭐 장기 투자자에 대한 당근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나왔었고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중요도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서의 조언이나 또 팁을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배당 세율 뭐 자체도 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뭐 기존에 이제 우리가 얘기되던 것보다는 이제 최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올라간 면은 네.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도 의미는 있으나 제가 볼 때는 분리과세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합과세 되던 걸 분리과세라면 아무래도 부담이 확 주니까 말이죠. 그래서 네. 거기서 두 가지의 효과가 이제 뭐 좋은 효과로 이제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거보다는 배당 성향을 더 올리는 쪽으로 정책 포커스가 좀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배당 성향을 올린다고 하면은 지금 뭐 작년에 27%가 아마 배당 성향 평균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 이게 만약에 30%나 35%나 올릴 수 있다고 하면 밸류에이션에 주는 시사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제가 이제 그 테스트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배당 성향만 만약에 27에서 한 35 정도만 올린다고 해도 코스피 지수가 300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룸을 마련해 주거든요. 이거 뭐 산수만 하면 그냥 그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당 성향을 조금 올리는 쪽으로 갈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참 근데 그게 어쨌거나 지금은 이렇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네. 그게 실현이 될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기업들이 좀 많이 따라오면 좋은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나라나 아니면 개별 기업들이 성장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배당을 그렇게 많이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장을 안 하고 있는 회사, 네. 캐시는 많은데 그러려고 하면은 배당 성향을 늘린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ROE라는 걸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ROE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리레이팅, 주가자 평가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배당 성향을 올릴 필요가 있겠다. 캐시가 많은 회사들은. 근데 성장이 많은 회사들은 배당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지금 막 시설 투자해야 되는데 무슨 배당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입장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직도 뭐 오래된 회사들이 많고 캐시 많은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자사주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네, 거죠. 네. 자사주 소각까지 간다고 하면 이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주가 재평가 현상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찌 보면 미국식으로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면 굳이 막 환원보다는
재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좋죠. 좀 늘리자는 거고 예, 성장해야 되니까. 돈을 많이 그냥 갖고 있는 데라면 뭐 투자 성향을 좀 높여서 네. 아니면 소각을 해서라도 ROE를 좀 높이자라는 거니까. 뭐 주주 친화적으로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또 뛰겠죠. 그것도 한번. 당연히 좋죠. 네. 예, 자사주 같은 것도 이번에 보면은 이제 상법이 이제 곧 통과가 될 텐데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가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이걸 뭐 일부 이제 회사들 보니까 뭐 교환사채로 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구 적절한 이제 바이어를 찾아가지고 빨리 이제 소각 오히려 팔고 그럼 주가적으로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에 상법 3차 개정에서 어느 정도로 그걸 이제 강제하느냐라는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죠. 개별적으로. 알겠습니다. 어떤 정책과 관련돼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의견들도 들어봤고요. 오늘 짝만 보고 이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만은 11월 한 중순부터 참 얘기 많이 했어요. 코스피가 좀 꺾이면서 결국 다시 이제 중소형주가 더 가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 오늘장에서도 코스피는 약보합을 기록했는데 코스닥은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12월도 뭐 바이오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중소형주가 더 잘 가지 않겠냐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좀 대형주와 중소형주, 코스피와 코스닥을 굳이 나누자면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금년 내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2배는 잘했고 네. 대형주는 특히 괜찮았잖아요. 테크 위주로. 예. 근데 테크가 쉴 때는 대안주가 필요하잖아요. 네. 대안주로 이제 바이오 테크나 뭐 헬스케어나 아니면 또 뭐 이쪽 로봇이나 뭐 2차 전지나 이쪽에서 또 이제 그 없는 동안에 이제 왕노릇을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 대변되는 게 코스닥이잖아요. 근데 코스닥의 밸류에이션들은 상당히 비싸요. 저는 어디 가서 코스닥의 밸류에이션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게 예. 코스피의 이제 PBR 차트를 띄워놨는데 예. 지금 포워드 기준으로 한 1.15 정도 근처까지 왔어요. 지난번에 많이 올라갈 때는 1.28배까지도 갔었습니다. 근데 조정을 받으면서 1.15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코스닥은 이게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 차트를 안 넣어놨습니다만 2배 이상 돼요.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전통적으로 뭐 회사를 적정 가치가 어디냐라고 물을 때는 그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코스닥은 돈을 얼마나 잘 버는데 잘 안 물어요. 뉴스가 많이 나오면 쫓아가는 거고 모멘텀 있으면 쫓아가는 거고 확 갔다가도 이번에 펩트론 주가 확 떨어지는 거 보세요. 뭐 또 잘못 나오면 뒤로 와장창 무너지는 거고 이 신뢰도가 좀 아직 구축이 확실히 안 된 그런 코스닥이기 때문에 뭐 일희일비하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겠다. 정부가 뭐 코스닥 쪽으로 가서 코스닥 뭐 많이 사라 이렇게 밀어 제낀다고 코스닥이 만약 올라갈까? 뭔가 좀 보여줄 게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LO 바이오텍 뭐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삼성에 들어가 있다고 쳐요. 일부 이제 회사가 이제 그런 삼성에서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올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미국 FADA의 확률로 보면 성공 확률이 1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00% 되는 거로 반응하고 주가를 막 밀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하고 리턴을 항상 견주면서 생각을 하셔라. 그래서 순발력이 있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코스닥이 적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럴 때마다 그러면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대형주나 테크주나 뭐 이런 저평가주들이 더 밑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아이고 뭐 저건 나 못 따라가니까 오히려 지금 싼 거를 더 쟁여 놓을래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코스닥이 막 활성화돼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지난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뭐 코스피는 그렇게 갖다 쏟아 부면서도 코스닥을 3천억 이상 이렇게 막 사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이제 아웃퍼폼을 했고 코스피 대비해서. 그래서 기대감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땐 잘 이 선별해 가지고 좀 해야지 아무거나 그냥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희망률을 하나만 돌려보자면 알테오젠 이전 상장하면 거기에 들어갔던 수급이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좀 다른 종목들에 분산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코스닥의 붐업도 좀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 영향은 좀 제한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알테오젠이 이전 상장하는 게 26년 이제 뭐 상반기 중으로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한다. 그럼 저는 긍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만약에 이전 상장이 돼서 알테오젠 자체를 긍정적으로 안 보신다는 건지 코스닥을 긍정적으로 안 보신다는 건지. 코스피를 긍정적으로 안 볼 원인 이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네. 지금 아까 제가 지금 PBR 이거 보여주는 게 1.15배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알테오젠의 PBR이 엄청 높거든요. 네. 이게 넘어오는 순간 네. 이게 1.15로 안 보이고요. 네. 이게 어디가 있는 거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배로 올라가요. 아, 그렇게 영향이 큽니까? 네. 1.6배로 올라가요. 시총 비중은 1%가 채 안 될 거예요. 알테오젠이. 그런데 PBR이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순간 1.6으로 갑자기 점프를 합니다. 그럼 우리 코스피 ROE가 알테오젠 들어온다고 얼마나 늘어나게요? 거의 안 늘어나요. 거의 안 늘어나요. 12% 언더입니다.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게 PBR이 올라간다고 보면 코스피 전반적으로 톱다운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지죠. 그래서 제가 간다고 그렇게. 네, 그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비싸 제가 보이겠네요. 코스닥에서 지금 잘 지금 황제 대우를 받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는 생각지 못한 네. 부분인데. 제가 강관의 의식주주 거기에다가 탁 넣어놨어요. 게시판에도 넣어놓고 그래서 숫자로 퀀티파이 딱 해가지고 그 넣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구독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12월 한 달간 아니면 조금 더 해서 우리 음력 기준으로 내년 1월까지로 봤을 때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나 종목군, 산업군 혹시 있으시다면? 저는 여전히 뭐 AI가 아직도 네. 유효한 테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그쪽에 관련된 밸류체인 선상에 있는 중소형주도 뭐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비중을 두 개 중에 그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한 6에서 7 정도, 하이닉스는 뭐 3에서 4 정도 이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우리 뭐 포트폴리오에서 한 40% 내외 이 정도는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여전히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그런 섹터가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장주 쪽에서는 뭐 그 테크를 넣을 필요가 있고 관련돼 가지고 뭐 전력 인프라나 여기는 뭐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다는 이슈는 있습니다만은 뭐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성장주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가치주 쪽에서도 계속 뭐 배당이나 저평가주 이쪽은 유효하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 뭐 그룹 관련주도 괜찮고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 그쪽에서 요새 로봇이나 뭐 AI 관련된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움직이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쪽 은행주 특히 이제 시장이 저는 뭐 내년에도 괜찮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증권주 특히 계속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또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아까 말씀하신 코스닥 쪽에서 뭐 바이오나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나 돈은 못 벌지만은 기대감을 오르고 막 뉴스 모멘텀을 올랐다가 또 막 빠질 때는 또 빠집니다만은 트레이딩하는 포션도 좀 생각을 하면서 성장주 한 4, 가치주 뭐 한 3, 트레이딩 한 3, 뭐 이 정도로 가져가는 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대표님 혹시 AI나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는 여전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어떤 비중 전략은 약간 변화가 있으실까요? 변화가 있죠. 예전에 제가 5대5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제가 하이닉스 아주 옹호론자였잖아요. 지난 뭐 작년 추석 때 모건 스탠리 제 친정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완전히 목표 주가 12만 원을 밀어버릴 때 그 다음 주에 제가 방송국 다니면서 당신 반성문 쓸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랑도 그 얘기 하셨죠? 예,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뭐 썸네일만 나오면 제가 막 이렇게 울부짖는 SK 하이닉스 그런 썸네일이 많았었는데 그대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때가 PER 3배, 4배일 때 제가 이렇게 부르짖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밸류에이션 차트 보여드렸습니다만 7배 정도 와 있어요. 근데 SK 스퀘어라는 또 중간 지주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면 여기는 한 15%, 20%더 봐줘야 돼요.
밸류에이션을.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와 있고 지금 HBM4 시장에 있어서 과연 SK 하이닉스가 기존의 시장, 그 HBM 시장 지배력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냐. 거기에서는 조금 의문부가 슬슬 생긴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그걸 조금 쳐줄 필요가 있고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할 건데 우리가 보통 마진 믹스가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삼성전자가 마진 믹스 좋아진다고 막 하는데 제가 볼 땐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고정 비용은 딱 고정이 돼 있는 건데 그 가변 비용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진만 해놓고서 이익 추정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좀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규모의 삼성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디램에서도 지금 가격 강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네. 아마 삼성전자의 이익이 지금 컨센서스보다 더 상단 부분에 더 꽂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전에 5대5 그랬던 거를 이제는 삼성전자 6에서 7, 하이닉스 3에서 4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